밤이 되면 경찰서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회색 복도, 삐걱이는 형광등 아래 야간 근무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문서를 넘기고 전화를 받으며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복도 끝에서 바닥을 조용히 닦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조순애, 62살, 낡은 고무장갑을 낀 채 묵묵히 바닥을 문지릅니다. 왼손은 버릇처럼 걸레자락을 틀어쥐고 오른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닦아내듯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닥을 문지르며 구석구석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청소 아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공간의 공기와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 보입니다. 마치 그녀가 이 건물의 일부인 것처럼요. 순애는 회의실 문 앞을 닦다 말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형사들의 목소리를 흘끗 듣습니다. 사건 이야기, 그 말들이 오갈 때면 손이 잠시 멈추고 고개가 천천히 기울어집니다. 그 눈동자엔 어딘가 낯익은 기색이 어립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회의실 안에선 형사들의 회의가 한창이었고 순애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들려온 단어 하나. 이어폰. 그녀의 눈빛이 순간 잠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걸레를 다시 쥐고 움직입니다. 이야기는 그 작은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날 경찰서 회의실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형사들은 말수를 줄인 채 사진과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피해자들 전부 20대 여성. 범행은 자정 이후 정형화된 수법은 없지만 유독 반복되는 게 있어. 한쪽 복도에서 걸레를 짜는 소리가 조용히 섞입니다. 순애는 회의실 문턱 근처를 닦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형사들이 내려놓은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가 묻은 이어폰, 흙투성이 손등,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 하나. 그녀는 아주 짧은 순간 그 사진들을 스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익숙하고 조용한 손놀림으로요.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다용도실 안. 순애는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은 글씨로 조심스럽게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잡이, 반사 속도 빠름, 소리에 대한 자극 반응, 정상 범위 벗어남. 그녀의 손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닿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둠 속에서 들려왔던 희미한 소리들, 사라졌던 누군가의 마지막 표정, 그리고 바닥을 스치던 이어폰 선의 감각까지도 기억은 느리게 그러나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형사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이동 경로, 지문 없는 물증, 그리고 또 한 쌍의 이어폰. 윤 형사가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이어폰 중 하나는 자동으로 재생되거나 멈췄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정 위치 근처에서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어폰이 단서가 아니라 유도장치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그 순간 복도를 청소하던 순애의 손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형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남겨놓은 범죄 지도를 바라보며 포스트잇 하나를 꺼내 작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폰은 미끼였고
사냥터는 정해져 있었네. 속으로만 중얼였지만 그 말은 의외의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의실 문가에 멈춰선 박 반장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 아래 순애의 얼굴이 고요하게 반사되었습니다. 박 반장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사냥이라고 하셨습니까? 형사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딘가 먼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눈빛으로요. 그 사람은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이 경찰서 안 공기를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히 사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5번째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외곽의 한 주차장이었고 시간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더 이상 놀라는 기색 없이 형사들이 익숙한 듯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윤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왜 피해자들은 전부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을까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팔짱을 낀 박 반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말은 이어폰이 단서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 일부러 이어폰을 착용하게 유도한 거라면요. 그 시각 복도 끝에서는 순애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말들이 그녀의 동공을 아주 잠깐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자리를 비운 회의실 안, 순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도 위에 놓인 포스트잇, 사건 현장 사진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겨진 문장 하나. 사냥감처럼 움직인다. 순애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냥 소리로 유인한 거야. 그 시각 경찰서 외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건 아주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걸레 짜는 소리. 좋았어. 그 사람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고 이어폰 줄은 손가락에 감기듯 말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던 윤 형사와 순애가 마주쳤습니다. 윤 형사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청소 일찍 나오셨네요. 순애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 형사님, 귀가 민감한 사람은 어떤 소리에 반응할까요? 윤 형사는 잠시 생각하듯 고개를 돌리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나 반복되는 소리 아니면 어릴 때 들었던 소리요. 익숙해서 무심결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소리들에 반응할 것 같은데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익숙한 소리를 써요. 기억에 남는 소리나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소리요. 윤 형사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순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빛 없는 복도 쪽을 바라보던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닐 것 같네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점퍼,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애와 윤 형사 앞을 지나쳐갔고 짧은 순간 순애는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걸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귀에 꽂힌 이어폰. 그 남자의 실루엣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을 때 순애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앞이 아닌 기억 너머의 무언가가 방금 지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복도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창가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그리고 간간히 형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졸린 목소리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낡은 이어폰. 줄끝이 헤어진 그 물건을 조심스레 꺼내든 그녀는 말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쓸어넘겼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들은 사람 아직 잊히지 않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만큼 작고 깊었습니다. 이내 다용도실로 들어선 순애는 책상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반복된 문장 하나. 이어폰 소리, 반복, 11시 40분.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덧그으며 낮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아직도 그 리듬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같은 시각, 윤영사는 책상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이어폰 소리 분석 결과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선은 전부 달랐는데 이 소리 패턴은 거의 비슷한데 그는 놀란 듯 보고서를 넘기며 조용히 메모를 남깁니다. 지하 주차장, 종이컵 떨어지는 소리, 걸레 짜는 소리와 유사함. 복도 쪽에 박 반장은 팔짱을 낀 채 다용도실 앞을 지나던 순애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순애가 돌아보자 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쓰던 이어폰에서 녹음된 소리가 나왔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차분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떤 소리였는데요? 박 반장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낮고 반복적인 소음입니다. 그리고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기계음에 섞여 있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올렸습니다. 그 소리 예전에 제가 일하던 건물 지하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박 반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때도 이어폰을 낀 남자가 있었어요. 청소용품실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죠. 그땐 그냥 이상하다고만 느꼈어요. 순애는 수첩을 넘기다 빽빽한 메모들 중 하나를 짚었습니다. 검은 후드를 썼고 왼손엔 깊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11시 38분. 항상 그 시간에 나타났어요. 윤영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그 시간에 나타날까요? 순애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습관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녀는 수첩을 닫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박 반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예전에도 이런 사건을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순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순간 윤영사가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외부 분석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임수혁이라는 기술 자문이 곧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수혁이라는 그 친구, 조용하다는 평이 있던데 기대 좀 해야겠군. 다음 날 경찰서 회의실. 기록지와 사진들이 흩어진 테이블 위에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형사들 사이로 순애가 조용히 머그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벽에 붙은 사건 지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리와 공간의 구조에 따라 움직였어요. 이어폰은 그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도구였고, 범인은 그걸 이용한 겁니다. 단정 짓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형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의 말엔 어딘가 납득이 가는 흐름이 있었고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윤 형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린 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순애는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결국 익숙한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박 반장은 팔짱을 푼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익숙한 흔적 혹시 예전에도 본 적 있는 겁니까? 순애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사라졌던 날에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윤 형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그 아이, 아주머니랑 가까운 사이였나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건 파일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진, 바닥에 떨어진 이어폰, 그리고 종이컵 하나. 그녀는 손가락으로 종이컵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범인은 항상 이런 소품을 남깁니다. 사람의 습관은 기억보다 정확해요. 회의가 끝난 뒤 윤 형사가 복도에서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순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복도 끝 어둠에 잠긴 창밖을 바라보다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닐 것 같네요. 그 말에 윤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회의록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조순의 관찰력, 기억력, 범죄 패턴에 대한 이해력이 일반인이 아님. 그날 밤 순애는 다용도실에서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았던 피해자의 손목을 떠올리며 자잘한 상처의 방향, 깊이, 이어폰 줄의 길이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녀는 페이지 아래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무의식적 저항, 오른손, 흉터 각도, 역방향, 범인과의 물리적 거리, 약 70cm 이상.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케이스를 꺼내자 낡은 배지와 신분증이 드러났습니다. 이젠 이걸 다시 꺼낼 때가 온 걸까? 그녀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며칠 후 조용한 밤 경찰서 회의실 안에서 윤 형사는 이어폰 분석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정제되지 않은 오디오 데이터가 흐르고 파형이 일정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파일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느린 숨소리,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마찰음, 그리고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웃음. 윤 형사는 화면을 응시한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 소리, 뭔가 이상한데.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든 순애였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레 윤 형사 옆에 섰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 소리 기억나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윤 형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순애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리하던 건물 지하에서요. 청소용품 보관실 근처에서 자주 들리던 웃음이었어요. 낮고 끈적하게 질질 끌리는 소리. 처음엔 그냥 기분 나쁜 환청인 줄 알았죠. 윤 형사는 즉시 파일을 멈추고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순애는 그의 질문에 망설이더니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작고 단정한 글씨로 다음과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 왼손에 흉터, 시간 11시 38분, 청소 도구실 인근 출입 반복. 윤영사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언제 적으신 거예요?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요. 정확히 뭘 본 건 아닌데 이상했어요. 익숙하기도 했고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란 느낌이 들었죠. 윤영사는 수첩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세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을 더듬는 듯 그녀의 숨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유인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의 친구였어요. 예전에 자주 집에 놀러 오던 아이였습니다. 윤영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지금 용의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손을 뻗었어요. 무섭진 않았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켜쥡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렸고 아이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다가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어요. 왼손이었어요. 꽤 깊은 흉터가 남았을 겁니다. 윤영사는 그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조차 참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리고 지금 그 웃음이 그때와 똑같아요. 같은 시각, 경찰서 외부,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CCTV를 올려다봅니다. 검은 모자, 회색 후드, 그리고 왼손에는 깊은 흉터가 보입니다. 다음 날, 비가 내립니다. 굵지 않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경찰서 뒷마당의 어둠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순애는 검은 우산을 접은 채 오래된 보관 창고를 향해 조용히 걸어갑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와 달아빠진 수첩이 들려 있습니다. 철문을 열자 눅눅한 먼지 냄새가 퍼집니다. 폐기 직전의 서류들과 아무도 찾지 않는 기록들이 삐걱이는 철제 선반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1997년 동일수법, 피해자 셋, 이어폰, 청각 자극, 반응 패턴 유사. 순애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박스를 하나씩 옮기며 바랜 신문 스크랩과 사건 기록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이어폰을 낀 채 피해자 곁을 지나가는 남자의 뒷모습. 순애의 손이 멈춥니다. 그 실루엣은 오랜 기억 속 장면과 겹쳐집니다. 딸이 사라지던 날, 병원 복도 끝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그 남자.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순애는 손전등을 끄고 벽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철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그리고 일정하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불빛 아래 등장한 사람은 경찰에서 파견된 외부 기술 자문이라는 남자입니다. 임수혁이라고만 소개된 이름. 흰 장갑을 낀 그는 유리파편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박스 안을 살핍니다. 하지만 순애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빛, 걸음, 분위기,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남자와 겹쳐집니다.
순애는 조용히 물음처럼 속삭입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임수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정제된 어조, 감정을 거의 느낄 수 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당신이라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말없이 조용히 듣고만 계셨잖아요. 순애는 벽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빛 속에 드러난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당신,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임수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아이는 소리를 잘 들었죠. 아주 섬세하게 반응했어요. 순애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다가서며 묻습니다. 그때도 이어폰을 썼나요? 그 아이도 사냥감처럼? 조용히 하세요. 임수혁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익숙하게 잔혹한 눈빛.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들은 건 너무 많습니다. 창고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방아쇠 위에 손가락이 얹힌 듯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순애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그래도 전 당신보다 훨씬 오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당신이 말할 차례예요. 그 순간 문 너머로 급박하게 내딛는 날카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의 손이 움찔합니다. 임수혁의 시선도 문 쪽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반장이 들어옵니다. 조순애 씨, 숨이 가쁜 목소리, 박 반장의 눈이 순간 상황을 훑습니다. 긴장감이 단숨에 폭발합니다. 공기 중의 온도와 기류, 모든 것이 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박 반장은 이어폰을 손에 쥔 순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선 남자를 잠시 훑어봅니다. 흰 장갑,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 수사협조 인력이라기엔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의 분위기나 말없이 선 자세, 현장 보조 특유의 민첩함도 불안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하고 지나치게 준비된 사람 같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박 반장의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집니다. 순간 임수혁이 시선을 천천히 들며 박 반장을 바라봅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긴장감이 천천히 한 점에 모여듭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 박 반장이 임수혁을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여기 파견된 기술 자문입니까? 박 반장의 말에 임수혁이 고개를 돌립니다. 예.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요. 임수혁은 짧게 대답한 뒤 선반 옆에 있던 낡은 박스 하나를 집어듭니다. 손에 낀 흰 장갑이 유리라도 다루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는 순애 쪽을 힐끔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조심히 계시죠. 그리고 박스를 들고 조용히 창고 밖으로 나갑니다. 박 반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돈된 말투, 흐트러짐 없는 동선,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 순간 박 반장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그 남자의 태도, 익숙하지만 낯선 인상. 창고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 반장은 작게 숨을 내쉽니다. 그러다 자신처럼 창고문 쪽을 바라보는 순애를 봅니다. 순애라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울립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반장을 바라봅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를 추적해온 사람 특유의 오래된 피로와 집중이 서려 있습니다. 순간 박 반장의 뇌리 어딘가에서 하나의 기억이 번쩍 스칩니다. 설마 조순애? 순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게 웃습니다.
입꼬리만 아주 작게 오래된 인연을 떠올리는 듯이요. 경찰서 다용도실. 순애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끊긴 이어폰 한쪽이 감겨 있었습니다. 잡음인지 말소리인지 이어폰 너머로 아주 약한 소음이 잡힙니다. 박 반장이 묵묵히 그녀 앞에 앉습니다. 조순의 경위, 아니, 경감이셨죠. 마지막 계급은. 순애는 그를 바라보다 작게 웃습니다. 기억하셨군요. 꽤 오래 걸리셨네요. 박 반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봅니다. 진짜 맞군요. 말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전설처럼만 말했는데. 순애는 고개를 숙이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전설은 무너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잊히거나 두고 떠날 때. 그 말 끝에 형광등이 칙 소리를 내며 깜빡입니다. 그 순간 순애가 감고 있던 이어폰에서 짧은 숨소리 같은 파형이 스쳐 지나갑니다. 박 반장은 그 소리에 시선을 돌리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녀를 봅니다. 그럼 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순애의 눈빛이 허공을 스치다 천천히 창밖으로 옮겨갑니다. 밤이 조금씩 새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었어요. 11년 전 이 동네에서. 박 반장은 숨을 들이켭니다. 순애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미세하게 갈라진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지금에서야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들으러. 그 말에 박 반장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때 다용도실 문 너머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스쳐갑니다. 잠시 후 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아니, 경감님. 저도 이제야 눈치챘습니다. 순애는 진우를 바라보며 아주 짧고 잔잔하게 웃습니다. 괜찮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이어폰에서 짧은 웃음 같은 노이즈가 섞여 들어옵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안의 이어폰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경찰서 브리핑룸. 형광등이 잠시 깜빡이더니 꺼집니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프로젝터 불빛만이 화면을 비춥니다. 윤 형사는 화면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피해자의 이어폰에서 추출한 소리입니다. 화면엔 불규칙한 파형과 함께 낮게 울리는 초저 주파가 흐릅니다. 반복적인 저역대 신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든 숨소리,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형사들 사이로 조용한 술렁임이 번집니다. 순애는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녀의 귓가로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은 듯한 마찰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닦이는 바닥, 누군가의 발자국, 그리고 아주 약한 숨. 순애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는 이 소리로 사람을 지웁니다. 윤 형사가 고개를 돌립니다. 소리로 사람을 지운다고요?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소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죠. 걷게 만들고 멈추게 하고 겁먹게 만들어요. 박 반장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지금도 누군가 이걸 듣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순애는 화면 속 파형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윤 형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웁니다. 지난 3건의 범인 경로입니다. 소리가 멈춘 지점은 모두 폐건물 주변입니다.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범인이 소리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었군. 순애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젠 우리가 그 소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며칠 후 도심 외곽. 날은 이미 저물고 폐공장 주변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입니다. 길가엔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녹슨 철문이 삐걱이며 흔들립니다. 윤 형사와 순애,
그리고 박 반장은 서로 무전기를 착용한 채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바닥엔 누군가 흘린 듯한 이어폰 한 쌍이 놓여 있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레 그것을 집어듭니다. 그 순간 귀에 익은 마찰음이 다시 들려옵니다. 닦이는 바닥 소리, 물기 소리, 천조각 소리. 이건 제 소리입니다. 그녀의 말에 윤영사와 박 반장이 동시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 사람 청소하는 제 소리를 녹음해서 유인했었습니다. 박 반장이 주변을 살피며 말합니다. 지금도 근처에 있을 수 있겠군요. 그 순간 구석 어딘가에서 전기음이 튑니다. 철제 계단이 끼익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쿵 소리가 납니다. 윤영사가 소리를 따라 뛰쳐나갑니다. 거기 멈춰요. 경찰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 그림자는 곧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끊긴 이어폰 한 가닥. 순애는 그것을 조용히 손에 감습니다. 그 표정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순애는 잠시 침묵 끝에 확신의 어조로 말합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순애는 윤영사와 함께 심리분석실 안에 있습니다. 테이블 한쪽엔 오래된 수첩, 다른 쪽엔 윤영사가 정리한 사건 파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윤영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순애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소리를 먼저 남겼어요. 웃음소리든 걸음소리든 무의식적으로요. 윤영사는 손끝으로 사진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 근처 CCTV에 그와 비슷한 체형이 포착됐습니다. 우산도 이어폰도 과거의 수법과 거의 동일했어요. 순애는 눈을 감고 오래전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숙인 소녀, 그 뒤를 따라 걷던 검은 실루엣,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졌던 자신의 딸. 그날도 비가 왔죠. 그리고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리도 빗 속에서 사라졌어요. 윤영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어봅니다. 지금도 들리세요? 그때 그 소리. 순애는 대답 대신 수첩 속 오래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윤영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침묵을 가장한 소리로 다가온다.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윤영사가 서둘러 받습니다. 네. 윤진우 형사입니다. 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영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순애는 윤영사를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윤영사는 순애를 향해 말을 합니다. 방금 또다시 이어폰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녹음이 돼 있다고 합니다. 순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이제 그 사람도 말을 시작한 거예요. 우린 들어야 해요. 그가 말하는 방식으로. 순애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제 곧 경계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숨어 있어요. 창밖에 비가 더욱 거세집니다. 다음 날 경찰서 브리핑실에서 윤영사는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스피커에선 약한 잡음과 함께 익숙한 숨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낮고 일정한 리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걸레질 소리 좋았어. 그건 어릴 때부터 들으면 편해졌거든. 조용하고 반복되고 안정적인 소리야. 윤영사는 재생을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정은 평온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박 반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 소리, 당신이 그때 들었다던 그 사람 맞습니까?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에도 들렸어요. 제 딸이 사라지기 전 병원 복도 끝에서도 딱 이런 소리였어요. 순애는 오래전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희미한 조명,
복도 끝에 앉아있던 소녀.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던 소녀의 뒷모습. 그 뒤를 지나가던 어딘가 수상한 남자. 그땐 그냥 스쳐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왜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를까요? 진우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아주머니, 아니, 경감님,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순애는 작게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깊은 상실과 회한이 스며 있습니다. 그땐 아무도 듣지 않았거든요. 제가 뭘 말해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박 반장이 잠시 침묵한 뒤 순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무언가를 꺼내듯 말합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모읍니다. 공포에 찬 속삭임, 울음, 저항, 그걸 저장해서 듣고 또 듣고 다시 재현하려 하죠. 윤영사는 놀라며 묻습니다. 재현요? 그래야 다시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의 공포를 소리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안에서 안심하려는 사람이에요. 박 반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닙니다. 반복, 강박, 청각, 자극, 음향 패턴, 심리적 조작이 섞인 희귀한 유형입니다. 순애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건 단서가 아니라 소리의 흐름과 그 사람의 리듬이에요. 귀를 기울여야 해요. 제대로, 더 조용하게요. 녹음 파일에서 마지막 대사가 흐릅니다. 넌 그날도 걸레질하고 있었지. 난 그 소리가 정말 좋았어. 음향이 끊기며 정적이 흐릅니다. 그 시각 창고 옆의 CCTV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어폰을 착용한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의 눈은 경찰서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숨을 내쉬며 읊조립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입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며칠 후 경찰서 다용도실에서 순애는 오래된 청소도구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걸레자락이 조용히 바닥을 훑고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녀의 손이 멈추는 순간 책상 한켠에 놓인 낡은 이어폰 한 쌍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피해자의 이어폰 녹음 확인 완료. 라는 메모가 이어폰 줄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박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순애 씨, 잠시 들어오시겠습니까? 순애는 말없이 회의실 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긴 테이블 위에 녹음기가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변의 형사들조차 숨을 죽인 듯 조용합니다. 박 반장은 이어폰을 꺼내 녹음기에 연결합니다. 손가락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찰나 기묘한 긴장감이 공간을 뒤덮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녹음된 소리가 흐릅니다. 낮고 일정한 남자의 숨소리, 그리고 마치 무너지는 숨결처럼 거칠게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제발, 누가 거기? 누구 없어요? 그 순간 순애의 손끝이 떨립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살려줘요. 들리시죠? 저 여기 있어요. 녹음이 끊깁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한순간을 바라봅니다. 순애는 입술을 꾹 다뭅니다. 그리고 말없이 이어폰을 내려놓습니다. 박 반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목소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음성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그 아이, 제 딸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그 한마디에 금이 가득 갈라집니다. 박 반장은 눈을 감습니다.
윤영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어폰을 바라봅니다.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그 속엔 무언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소리는 이제 제 책임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회의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깁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어폰에 남겨진 그 마지막 음성은 누군가의 절규이자 또 다른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회의실 조명은 하나둘 꺼지고 늦은 밤의 어둠이 경찰서를 천천히 잠식합니다. 복도 끝에서 순애는 홀로 이어폰을 바라봅니다. 녹음은 끝났고 소리는 사라졌지만 귓속 어딘가에서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잔향처럼 남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반쯤 열려 있습니다. 과거 실종 사건, 피해자 지수, 그녀의 딸, 그리고 낡은 종이 위에 낙서처럼 적힌 이름 하나. 유인철. 순애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조심스레 사진을 꺼냅니다. 사진 속 소녀는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딸 지수와 함께 밥을 먹던 아이의 미소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 반장이 들어섭니다. 박 반장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이 사건 흐름 전부 이어지는군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박 반장은 이어폰을 손에 쥐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안에 대체 어떤 소리가 담겨 있었을까요? 순애는 작게 웃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소리요. 어떤 건 두렵게, 어떤 건 책임지게 만들죠. 침묵이 흐릅니다. 박 반장이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지수 사건 기록 다시 열어보셨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이 아이의 소리를 지금에서야 진짜로 들은 거예요. 그녀는 사진을 접어 수첩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유인철 어디까지 밝혀졌나요? 박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위장된 근무 이력, 경찰 내 자문 기록, 최근 출입 내역까지 전부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일치하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순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 한 장을 찢어 박 반장 앞에 놓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사건과 관련된 낙서가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도 신고되지 않은 사건의 조각들, 그리고 그는 듣고 있었다라는 문장. 순애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누릅니다. 이제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박 반장은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중얼입니다. 경찰청 쪽에서 요청 들어왔습니다. 외부 심리 자문단 복귀건으로요. 순애는 그 말에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걸레를 바라봅니다. 전 청소부로도 충분해요. 때로는 더러운 걸 치우는 게 수사보다 본질에 가까우니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박 반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섭니다. 그 말 그대로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이어폰을 귀에 꽂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재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지금 무언가를 다시 듣고 있다는 듯 단단해져 있습니다. 며칠 후 지하 보일러실 뒤편, 물기밴 시멘트 바닥, 먼지가 내려앉은 철제 파이프들. 한 남자의 발걸음이 그 공간을 조용히 채웁니다. 이어폰을 꽂은 채 그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유인철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 그의 손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그 아이 살아 있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너머에서 발걸음이 울립니다. 형사들 몇 명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 반장은 유인철을 향해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수혁 씨, 아니 유인철 씨. 그의 손에서 수갑이 딸깍 소리를 냅니다. 유인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어폰을 천천히 빼며 작게 중얼입니다. 늦었네요. 다 들려졌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순애가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눈빛은 담담하지만 흔들림 없는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순애는 유인철과 눈을 마주칩니다. 이 장소 기억나요? 여긴 예전에 너랑 내 딸 지수가 술래잡기 하던 창고였지. 유인철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기억하시겠죠? 아주머니, 아니, 조순의 경위. 순애는 한 발 다가섭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더듬는 듯 눈을 가늘게 뜹니다. 넌 내 딸과 함께 밥을 먹던 아이였어. 웃을 땐 꼭 눈꼬리가 먼저 움직였지. 그게 아직도 기억나. 유인철은 짧게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날 이후 제겐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 하나가 숨을 쉬듯 깜빡입니다. 순애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유인철을 바라봅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 위로 이어폰 줄이 느슨히 얽혀 있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한참을 침묵하던 유인철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지만 가슴 깊은 어딘가에서 감정이 밀려 나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16살이었어요. 그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나쁜 사람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는 이어폰을 바라봅니다. 그 목소리는 그대로 녹음됐죠. 근데 당신들 중 누구 하나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증거 불충분, 음해 가능성이었죠. 순애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갑니다. 그 수사팀에 당신이 있었죠. 제 여동생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침묵했죠. 순애는 눈을 감습니다. 유인철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침묵이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순간 취조실의 공기가 바뀝니다. 박 반장과 윤 형사도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어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끝까지 따라가게. 그의 손이 책상 위를 툭 치며 이어갑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한 자들이 기억하도록. 순애의 눈에 맺힌 빛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럼 내 딸은 그건 당신이 알아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유인철은 작게 속삭입니다. 죄는 직접 짓지 않아도 덮은 자에게도 남는 법이니까요. 순애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없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 말 다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당신도 이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소리, 그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이 침묵의 의미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유인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술을 다물더니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젖은 미소입니다. 그거면 조금은 살아본 의미가 있겠네요. 박 반장이 문 앞에 섭니다. 윤 형사가 유인철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이끕니다. 문이 닫힙니다. 순애 혼자 남겨진 공간,
침묵은 기억을 덮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라는 문장이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며칠 후, 늦은 오후에 햇살이 경찰서 복도창을 타고 길게 들어옵니다. 순애는 청소 도구함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 하나를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그 안엔 오래된 메모지 한 장과 이어폰 한 쌍, 그리고 딸의 이름이 적힌 낡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박 반장이 다가와 묻습니다. 분석관 복귀 요청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죠. 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전 아직 여길 청소해야 해요. 더러움은 남아있잖아요. 뒤따라온 윤영사가 말합니다. 진짜 더러움은 보이지 않는데 숨어 있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봐야겠죠. 외면은 더 큰 죄니까요. 그 순간 순애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엄마, 나 아직 여기 있어. 순애의 손에서 걸레가 툭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손에 들린 이어폰이 다시 그녀의 귀를 향해 움직입니다. 조용한 눈, 그 끝에서 그녀는 다시 세상을 보고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영화 세 번째 작품 미스테리 멜로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